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컬러풀 히스토리 진짜 기다렸는데 비싼 분이라서 안 와가지고. 저희가 혹시 출연료드리나요? 제가 비쌌구나. 안 와서 오늘 겨우 모셨는데 비 오는 날 오셔가지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반가웠어요. 저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더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곰국입니다. 우와! 네, 기피디입니다. 네, 미더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인 저희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붓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네. 오늘 주제를 처음에 저한테 포스터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냐 도대체 어느 아버지고 어느 아들이냐. 그랬더니 선조와 광해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광해의 아버지가 선조였군요. 그렇죠. 네. 유전적으로 맞을 거예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네, 이게 다 따로따로 머릿속에 조각조각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하면서 좀 한번 퍼즐을 맞춰보려고요. 네.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솔직히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친구들한테 약간 근데 팟캐스트 한다고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학부모님께서 선조와 광해로 수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로 1시간을 채워야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말할 게 뭐가 있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글쎄 그냥 수업을 때려치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좋은 친구들이다. 네. 그래서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 그 선조와 광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가 생각해 보면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둘을 많이 다루거든요. 물론 같이 다루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분리해서 다루긴 하지만 많이 다루는데 왜 역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는지도 살짝 궁금은 하네요.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랑 역사적 상상력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학적 상상력 안에선 선조와 광해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둘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갖는 컴플렉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컴플렉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보다 유능했던 아들, 아니면 그런, 어쨌든 대중이 인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역대 네. 최악의 왕 선조. 아, 맞아. 억울한 아들. 억울한 아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딱 그거예요.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과거로 갔을 때, 그걸 관찰했을 때 어떤 모습이냐, 거기서 멈추는 게 역사적 상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광해는 광해고 선조는 선조예요. 그 사이에서 역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실록에 선조가 이런 말을 했더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광해군이 뭘 했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왕위에 올랐더라. 그리고 광해가 했던 정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더라. 이거고 이제 그러면은 보통 비전공자분들은 그런 걸 물으세요. 그럼 선조는 광해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럼 광해는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떤 마음으로 뭘 했을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저는 글쎄요. 그쵸. 그 마음은 누가 알겠어. 그거는 역사 전공자로서 말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실록에는 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딱 그만큼까지. 어떤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도 여기 와야 되는데 뭐라도 봐야 되지 않나. 역시 안 봤다는 건 다 페이크였어. 근데 그 정도면 안 보면 논문을 안 봤잖아요. 논문인과 책을 안 봤으니까 안 본 거죠. 역사저널 그날을 봤습니다. 네. 네, 역사저널 그날을 요약해 놓은 거를 봤는데 그 PD분들이 자문을 얻은 사람이 변호사, 시인, 그리고 놀랍게도 저의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깜짝 놀라서 아니 개 교수님 여기 왜 계세요?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질문을 해도 개 교수님의 대답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이를테면
뭐 허균을 광해군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능지처참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변호사는 이거는 뭐 무슨 3번의 그거 항소 뭐 이런 것도 없이 간 거니까 위험하다. 뭐 이런 대답을 하고, 시인은 그것이 아마 그 광해군의 컴플렉스를 건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냥 저희 교수님의 자문은 없어요. 아마 안 하신 거겠죠. 그거는 진짜 다른 상상이니까. 네네,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선조가 왜 광해군을 정식으로 세자로 만드는 것에 좀 미적거렸을까? 뭐 이런 것도 언제 하죠? 임진왜란 중간에 네, 하게 되죠. 임진왜란에 그 정말 눈앞에 닥쳐서야, 전란이 눈앞에 닥쳐서야 그때 급하게 해버리는데, 그래서 역대 최고로 초라한 왕세자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화려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 초라하게 세자가 됐고 일만 받은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면 뭐 시인분은 이런 게 아무래도 그때 뭐 누가 누구를 더 총애했고 사실은 자기보다 더 잘난 아들에게 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뭐 이런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 교수님은 그냥 이 정도의 실록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조선의 현실에서 봤을 때 유례가 없던 케이스이다. 딱 요 정도로만. 유례가 없던 케이스는 맞는 거예요. 네네. 광해가 몇 살 때, 광해가 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은 세자로 책봉되기에는 흠이 너무 많았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원래는 적장자가 왕이 되는 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조선 왕실에서 적장자가 왕이 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무덤을 잘못 써서라는 말이 있죠. 네, 뭐 그렇긴 한데 뭐 그거 저는 알 수 그렇죠, 없는 맞아요, 거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죽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긴다면 그때 제가 뭐 살아남으신 누군가에게 꿈에 나타나서 무덤을 잘 써라 뭐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도 할 테지만, 일단 광해군의 형은요 능력이 너무 없었고요. 그리고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이를테면 뭐 남의 집 노복을 빼앗아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범죄들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남봉꾼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라서 세자가 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했죠. 그리고 사실 선조가 광해를 뭐 콤플렉스나 이런 추측들은 좀 다 빼더라도 네. 좀 늦게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신성군을 좀 더 총애하기도 했고, 신성군이라 함은 광해의 배다른 형제인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식 소생이 아닌 후궁의 소생이고 선조가 대군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적장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왕후에게서 본 출생이 없었고, 의인왕후가 나중에라도 왕자를 낳아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선조도 적장자로서 왕이 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는데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정통이 계속 흐트러질까 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장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이런 느낌인데 네. 그 시절에는 적장자라는 사실 하나로도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시대라서 적장자가 아니면 그만큼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왕이 됐어도 컴플렉스가 있는 네. 거구나. 계속. 그래서 숙종이 네. 그렇게까지 막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유, 황국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여기 편 들었다가 저기 편 들었다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적장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랬군요. 처음 조선시대 처음으로 3대 연속. 네네. 근데 사실 그것도 완전히 따지고 보면 정말 태생적으로 내려오는 적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3대 연속으로 적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조는 아무래도 그러지 못했고 또 광해군한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적장자가 아닌 아들한테 왕위를 양위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적장자가 아닌 아들 중에 내가 아끼는 애는 얘가 아니라 신성군이야. 왜 신성군을 더 아낀 걸로 나와 있나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사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왜일까는 저도 그냥 이쁜 거죠.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건 네. 뭐냐면 역사적 상상이 아닌 실록 베이스로 봤을 때, 실록 베이스로 봐도 광해군보다는 신성군을 더
뭐라 그러나 좋아했다는 느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나 봐요.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죠. 좀 더, 그러니까 광해는 만나지 않는데 신성군은 보러 간다든지. 그럴 수 근데 있겠네. 저는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네. 좀 심리학인 것 같은데 저는 네. 부모님들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이래요. 어떻게 더 생각하십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럼요. 우리- 있다고 네, 봐요. 네, 저도. 저도 근데 있다고 그것도 봐요. 아마 그 아이가 실제로 예쁘거나 이런 것보다 부모의 개인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그러니까 맞아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부모가 좀 건강한 정서 상태면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자라요. 근데 부모가 불안정하거나 이럴수록 큰 애가 유달리 이쁘다든지 둘째가 유달리 이쁘다든지 이런 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싶네요. 그냥 역사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일개 개인으로서, 절대 전공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예쁘다 그럴 수 뭐 있을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신성군의 어머니와 네, 그 광해의 어머니가 다른 엄마인데 네.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엄마에 대한 애정에 대한 부분도 혹시 실록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광해군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아, 그래서 광해군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없고 세자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세자가 되려면 무조건 왕비의 밑으로 입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될 때 의인왕후의 밑으로 입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광해군의 어머니는 의인왕후예요. 그래서 원래 친모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성군도 사실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서 그 이후에 이제 선조가 아끼는 아들이 영창대군으로 넘어가거든요. 영창대군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는 아주 한참 갓난 뒤니까. 네, 한참 뒤에 완전히 감단 아기인 영창대군을 훨씬 아끼다가 결국에 선조가 좀 급사하잖아요. 갑자기 죽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전혀. 죽을 뻔하다가 네. 건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처음에 걱정을 좀 하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 맞다나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게 완전 회복한 게 아니었네 어떻게 보면. 모르죠. 알 수는 없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영창대군이라는 뭐라 왕자라고 해야 되나?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좀 귀여하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어릴 몇 때? 살에 돌아가신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주 어렸을 때였다 네.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왜 입학하기 근데 전 왜 나이? 저는 영창대군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많이 언급돼요 영창 역사에서. 피아노가 아니에요. 영창 피아노 영창 그거랑 헷갈렸나 봐. 어떡하면 좋지? 이 개그는 자르는 걸로 하죠. 자르지 마요. 괜찮아. 나의 무식을 드러내라. 제가 자르지 말라고 부금까지 넣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해서. 근데 정말 역사를 우리가 띄엄띄엄 알아가지고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랑 연결되는지 모르고 그게 참. 제가 알기로 아주 옛날 드라마에 광해하고 영창을 묘사한 드라마가 저는 못 봤어요. 네. 나중에 저도 뭔가 검색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해하고 영창의 관계. 근데 신성군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저도 알고 있진 않아요. 신성군에 대한 정보도 사실 요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광해보다 훨씬 아꼈던 게 신성이다. 그래서 광해군이랑 영창대군이랑 뭐 관계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죠? 훗날에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인데 훗날에 이제 광해군이 폐위되잖아요. 네. 그때 폐위의 계기가 되죠. 영창대군과 임목대비가.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전공자의 한계입니다. 네, 그 비전공자가 얘기를 거들자면 네. 임진왜란 때 급하게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온 걸 확인하고 제가 알기로 선조는 그게 실록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나라로 넘어가서 명나라에서 구원군을 받아오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신의주로 달려간 걸로 알고 있고 의주죠 그 당시엔 달려간 걸로 알고 있고 하면서 광해한테 분조 그러니까 띄워놓은 네네, 분조. 거를 하면서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그때 도망가면서 급하게 세조야 책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고 책봉은 됐고 조우나 시르나 됐고 그 당시에는 신성군은 없던 상황인 거죠?
살아 그 있었나요? 당시에도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그럼- 이거 저는 정확히 약간 모르겠습니다. 헷갈린다. 저도- 그렇다면 살아 있었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광해군의 형이, 그러니까 친형이죠. 네네네네. 친형은 그 실제로 일본군한테 잡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성군인가요, 그게? 글쎄요, 저 전공자지만 약간 헷갈린다. 부끄럽게도 잘 모르겠네요. 검색해 보도록 네네. 하죠. 검색해 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쩌고 한 다음에 뒤에 전란이 끝나고 나서 임목대비라고 굉장히 젊은 네네네. 부인을 얻죠. 그리고서 적장자가 태어나죠. 아, 거기서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죠. 영창대군과의 관계는 뭐죠? 왜 영창대군 배다른 때문에? 형제. 배달은 형제인데 광해는 이미 세자가 돼 있었어. 그때 태어난 게 영창대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조선의 법도상 한 네. 번 세자가 정해지면 웬만하면 바뀌지 않아요. 세자가 바뀌는 경우는 그 세종의 형이었죠. 그것처럼 뭐 진짜 삼촌의 여자를 빼앗는다든지 거의 그 급의 난동을 부려야지 세자가 바뀌는 거라서 그 당시에도 되게 조정이 분분했어요. 아, 막 그랬구나. 광해군 파 그리고 뭐 선조파 음. 해가지고 나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광해군이 왕이 됐고 나중에 광해군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이제 영창대군이 죽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형제를 그렇게 죽이는 애가 어디 있느냐 물론 광해가 직접 죽이라고 명령한 거는 그런 아닌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그렇게 몰아갔군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나요? 알 수 없죠. 왜냐면 기록이 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게 정말 광해군이 명령을 한 건지 아닌 건지는 그거는 알 수 없는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네네. 것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을 할 수는 있지만 아, 그러네요. 역사적으로는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부분이죠. 역사적으로 팩트에 기록된 걸로는 거기까지 근데 없다는 만약에 거죠.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설민석 꼴이 나는 거예요. 아. 제가 지난번에도 불쌍한 누누이 설민석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석에서 네, 네. 네,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말하기가 어렵죠. 아, 그래서 저희 같은 무지한 무지랭이들에게는 너무 고마웠던 게 이 스토리로 막 재밌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스토리로 재밌게 말해도 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곡을 하거나. 근데 참 그분을 조금 안 좋아했던 게 일단 전공자가 아니시고 그리고 모르는 걸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를테면 그분이 쓴 삼국지 책에 공손찬을 손찬이 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딴 얘기인데. 그래서 아니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찬인데 왜 손찬이 형이라고 부르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역사 왜곡이 되게 마구마구 일어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더 첨언을 하면 왜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군이 그거를 명령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유명한 수양대군도 단종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죽였는데요? 그것도 몰라갖고 그냥 좀 유배를- 설명해 주세요. 네.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네. 유배를 보냈고 그 아래서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비슷해요. 영창대군도 유배를 갖고 아랫사람이 알아서 해결한 알아서 기었네. 네, 그런데 그거를 과연 광해군이 명령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근데 거고.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해서 명분 삼아서 어떻게 지엄한 그 유교의 나라에서 성리학의 나라에서 형제를 해치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냐 라는 걸 세조가 그랬는데. 명분으로 삼아서 네. 광해군이 내려오죠. 아, 조카를 죽인 건 괜찮고 형제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원래- 프레임을 씌우냐기 네, 때문에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성군이 의주로 갔었었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살아 있었는데 네네. 나이가 광해가 더 많았었던 것 같네요. 신성군이 더 어렸어요. 그렇죠. 신성군은 1579년생이니까 임진왜란 터졌을 당시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치면 14살. 어렸네요. 어렸죠. 이 진짜 경계가 참 모호한 게 조희연이 님도
정말 그랬다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 친구랑 그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준 정도로 충분하다. 맞아요. 나는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같긴 해요. 음.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팩트를 만일에 정말 또박또박 얘기했다면 아무도 안 들었겠죠. 네, 역사학자들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네. 재미가 없어요. 바람몰이 하는 사람이 항상 있고 네. 저희 분야도 그렇거든요. 그쵸. 바람잡이 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정보는 정확하지 않아. 그 근데 TV에 그분은, 나와서 막 해주면 네, 널리 알려졌다는 거기까지. 맞아요. 이분도 말을 잘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거는 다른 다르죠. 문제인데. 역할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뭐 저는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러네. 역사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밌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재밌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 그런 좀 더 건설적이면서 재밌는 분들보다 그분이 떴을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뭐 사주팔자인가 보지 이래서 그냥 고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뭔가 맞았던 흐름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 니즈 방송국의 니즈랑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열심히 산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저도. 인정은 네, 해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단지 저도 뭐 이렇게 가끔 설미석 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는 비전공자로서 설미석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책을 읽었다고 별로 안 와닿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미석 걸 그렇게 듣진 않았었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제야사학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건 제야사학이나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드라마화되고 그런 분들의 의견이 영화화돼요. 그래서 재밌죠. 근데 원래는 광해도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그 영화 광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중들이 광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대요. 광해군을. 그렇죠. 몰랐죠 아, 그랬나? 전혀. 그 빅데이터로 찾아본 결과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광해에 대한 키워드가 그냥 뭐 폭군, 맞아. 폐위 뭐 요 정도로만 딱 나와 있는데 그 미친 왕이라고 예, 생각했었어요. 그냥 영화 이후에는 갑자기 약간 그런 따스해졌어. 광자를 잘못 썼어. 그러니까- 미치 광자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정말 너무 연기를 잘했어. 이병헌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애정이 생기게끔 광해를 너무 좋아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매체라는 거의 힘을 미디어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감독이나 아니면 극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얼마든지 같은 인물인데 다르게 묘사가 될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최근에는 그런 영화들을 거의 안 보긴 하거든요. 왠지 보면 불편해서. 특히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은 약간 이렇게까지 민족주의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 좀 불편하다. 이런 민족주의자잖아요. 저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인데요. 그런데 근데 굉장히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일본일 뿐이에요. 그 거의 맞닿아 있는데 아닌데요? 저 민족주의자 아닌데요? 분리되세요? 죄송한데 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네네네. 아 재밌네. 저 상대주의 역사학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나친 상대주의도 또 지양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사람은 그 분야에 약간 어설픈 걸 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게 어느 분야나 그렇겠다. 근데 또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 일을 잠깐 했었으니까 방송 일 하면서 사회를 보거나 뭔가를 리딩하는 사람이 뭔가 하여튼 그 분위기에서 자기만 주도하거나 약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웃기거나 이러면 그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 다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해본 사람들의 약간 예민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역사 교육을 또 전공하면 항상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나친 민족주의 배양하기, 지양하기. 막 지나친 뭐 하지 않기. 아이들에게 뭐 편견 심지 않기. 그런 거 필요하죠. 막 이런 거 하는데 예. 실제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편향적이죠. 어렸을 때 네. 배웠던 교과서랑 지금 또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네네. 있어서 그리고 한때는 뭐는 들어가면 안 되고 뭐는 빼고 뭐 이런 논란도 있어서 네네. 이게 과연 객관성이 가능한 건가? 그러게. 근데 네. 이게 사실 되게 애매모호한 게 역사학자들은 또 역사 교육학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되게 애매하게 타요. 역사학자들은 정말 그 뭐를 한정 짓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이렇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다른 사료가 나타날 수도 있어. 계속 나타나죠. 그거에 반대되는 사료가 있어. 그쵸, 그쵸.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사료가 양이 더 적을 뿐이야. 혹은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어. 그거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좀 세게 말씀하시더라도 네. 무언가를 단정 짓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근데 역사 교육학자들도 그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려면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계의 모든 경향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가르치려면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맞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생각해보렴. 네, 그거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아주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건 진짜 힘들죠. 발달 단계에 안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방향을 잃어요. 그쵸, 어쩌라는 그쵸. 거지? 이렇게 돼서 결국에 역사 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정하면서도 그런데 얘들아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단다를 여지는 조금 남겨주면서 끝내야 돼요.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국사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소수 계세요. 우리는 교과서를 외웠잖아요. 교과서 아니, 있는 대로. 선생님들이 네.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교과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제가 국사나 역사 워낙 재밌어서 들었던 좋아했죠. 사람인데 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깨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네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그 우리 딸의 국사 선생님이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분은 조금. 네, 근데 그분은 지금 그렇죠. 곰국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민족주의 쪽으로 가 계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원도 그렇고 뭐 어디 다른 프리랜서들도 그렇고 어느 직종에 있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너리즘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정말 소수들만이 자기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교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교직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연구 저서를 내시고 끊임없이 그런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서적을 봤을 때의 기분과 실제 현장에 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동떨어져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학문은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학문은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교육학을 좀 애매하게 봐요. 되게 뭐 그래봐야 역사 교육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조금 이래서 역사 교육하는 애들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니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건데 가르칠 거면 확 가르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하시는데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처럼 그렇게 네 약간 그래요. 보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한 입장으로서는 그냥 둘 다 이해가 가고 그냥 그럼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는 방법을. 네, 그럼요. 네. 역사 교수님 앞에서는 그럼요. 교수님 말씀 지나가십니다. 하고 교육학 교수님 앞에서는 교수님 말씀 지나가십니다. 하면 갑자기 되는 거 지당 아닌가. 대신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네. 그래도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어디에 더 편하다, 어울린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약간 열정적인 역사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하실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뭐를 확 답집으면 안 된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역사를 교육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역사의 지식을 알게 한다가 아니라 통찰력을 기른다. 진짜 그렇게 배우고 어떤 싶었어요. 통찰력 예를 들면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역사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제일 유명한 그 EH카의 구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 네. 과거와 현재의 소통이다. 끊임없는 소통이다. 라고 EH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풀어 말하면 현재가 과거한테 물어보면 과거가 가끔씩은 미래로 답해줄 때가 있어요. 이럴 거야. 네. 여태까지. 뭐 이를테면 이걸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가장 쉬운 예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IMF 금모으기 운동 이거 정말 전 세계에서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금을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냐 국가에
지독한 민족주의자여서인가 막 이런 토론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국채 보상 운동을 했었다. 근데 국채 보상 운동에서 정말 이 국채를 갚는 것에 고지에 왔을 때 그게 흐지부지 끝나버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넘어갔고 조선이 넘어간 이후로 굉장히 암울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IMF 금모으기 운동 때 국민들이 다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다. 아, 나라가 예,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현재가 과거한테 야 이때 지금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야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암흑기를 보낸 것처럼 또 우리도 암담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분이 국민들의 네네. 역사 지식이 과도하게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역사 지식의 측면이고 또 역사 의식과 지식은 다르잖아요. 근데 국채를 못 갚았을 때 나라를 잃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과연 IMF 때 있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찍히긴 그거는 합니다. 있죠.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 교수님들이 가진 한계가 그 민족주의 역사학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의 세대가 딱 그 민족주의 역사학이 나왔던 때고 좀 그 뭐 마르크스 역사학 하시고 아.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틀에서 설명하시는 건 있어요. 막 지엄한 역사의식. 막 항상 그분이 말버릇처럼 하던 게 역사란 지엄합니다. 항상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것만큼 좋은 예시를 제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편해요.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또 이거를 네. 저희 역사교육학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면 아마 욕을 하실 거예요. 미쳤냐 막 이러면서 너 어디 시대 구분이 다른 얘기를 그렇게 같은 시대인 것처럼 비유를 사용해서 얘기했냐 그러면 아이들의 역사적 사고력이 오히려 내려가고 시대를 혼동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혼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몰라 역사 수업이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이거 역사 수업 아니니까 얘기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 가끔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달라지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그 무언가의 그 운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달라요. 달라지니까. 그 개념 자체에 네. 대한 것도 다르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소녀를 얘기하면 어린 여자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소녀를 얘기하면 그냥 여성이 자신을 낮추는 말. 아, 소녀. 왜냐하면 소녀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소녀라는 단어는. 그게 왜 너무 딴 길로 새는 것 같은데 재밌으니까. 네, 뭐. 좋아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녀에게라는 시를 아세요? 알죠. 네. 그쵸. 그게 근대시의 시초라고 불리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웠네. 네. 근대시의 시초라고 불리는데 네. 그거를 이제 국문학자들이 논할 때 근대시의 시초에 여성이 포함되는 거를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소녀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어린 여성으로. 놀랍게도 그러니까 차별의 역사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소녀라는 단어가 여성을 낮추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그래서 청년은 있는데 청년은 없죠. 아. 이런 식. 노년은 있는데 노년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소년이라고 하면 여성, 남성 구분에 없이 다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의 개념, 과거의 개념이 명확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쓰이는 용어가 네, 막 그래서 달라지고. 역사 교육학에서는 함부로 비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긴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를테면 뭐 중앙 기구들을 설명하는데 뭐 의금부는 지금의 뭐 사법부에서 뭐랑 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때 완전 엄연히 다른 거다. 개념이다라고. 왜냐하면 역사적 상상력은 아까 말했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과거로 갔을 때 그 과거의 개념을 얼만큼 정확하게 인지하느냐 이지 그거를 현대의 개념에 비추어서 생각하느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렵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역사가. 그 머릿속에 어떤 것에 대한 틀이 전혀 없는데 그쵸. 그 그래서 당시로 역사가 가서 어려워요. 맞아요. 1대1 매핑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통찰력을 키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거 초등학교, 중학교, 사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역사 거의 안 배워요, 지금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사 좀 배웠다고 그걸 평생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역사 지식이 거의 없어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랑 대결하면 저 거의 빵점이에요.
그런 제가 원래 단기 기억에 강하지 장기 기억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배우는 아이들은 그 기억이 다 있는 거고. 있지만 시험이 끝나면 까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당연히 역사는 지식이 근간이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교훈을 얻어라가 아니라 그 역사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저는 비판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을 배워서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개념을 깔 수 있도록 이게 예를 정말 이런 들면 걸까? 우리가 지금 선조 광해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가 정말 광해군이 의로운 왕일까? 이런 거는 지금 역사 교육에서도 많이 하는 교육이에요. 그거는 아. 진짜 논란이 많은 네, 부분이고 이거는 실제로도 선생님들이 영화 수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광해 같은 거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비판하는 수업. 아. 이 영화에서 정말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덧붙여진 것은 무엇일까? 이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혁신학교 뭐 이런 데 가면은 아. 선생님들이 좀 더 자율성이 강해지잖아요. 그쵸. 그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에 가면 이제 광해군은 폭군인가 아니면 정말 의로운 왕이었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중립외교. 정말 광해가 했던 게 중립외교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광해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폭군은 아닌가? 왜냐하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건 그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현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광해가 중립외교를 했고 그것이 맞는 선택이었고 인조는 바보같이 굴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컬러풀 히스토리 나와서 되게 입에 안 붙네요. 부끄럽게. 제가 또 겸손한 사람이라 이런 게 입에 안 붙어요. 제가 제 입으로 타이틀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드네요. 너무 힘들다. 지금 개그한 거지? 아니요, 자만한 건데요.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남한산성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네.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명을 사대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광해군이 갑자기 중립외교랍시고 그러고 있으면 이거는 폭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역사적 상상력이고 역사적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폭군이라는 개념이 그럼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폭군이다.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가 해석하기에는. 누군가가 해석하기에. 네, 누군가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학자의 눈으로 그냥 내리면 광해는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당대에 부합한 왕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아니기도 하다. 그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부합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뭐 건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대동법을 실시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세자인 시절에 분조를 이끌음으로써 이런 민심을 조금 다독다독 할 수 그러면은 있었다든지. 그 대동법에 대해서 하고 분조를 이끈 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실록 기반으로 했을 때도 그거는 거의 네네. 팩트에 가깝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근데 거죠? 대동법도 사실 사람들이 그냥 광해 대동법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는데 외웠죠. 네. 사실 초기에 광해군은 대동법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본질을 고치지 못하는 그냥 일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동법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비전공자님께서 아니, 전- 설명을 해주셔야지 좀 더 쉬운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원래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세금으로 특산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특산물을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퉁쳐서 내자. 이렇게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하면 광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비리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비리들. 네, 왜냐면 뭐 그거를 중간에 삥땅 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있겠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는 생겨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반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실시를 하긴 했죠. 근데 그걸 실시를 했다는 것만큼 개혁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중립외교에 대해서는 당대의 사상과는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광해군이 직접적으로 항복을 지시했냐? 이거는 없어요. 사료에. 실제로 처음에 강옥립을 보낼 때부터 항복을 염두에 두고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는 사료에 있지 않아요. 이 부분 또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눈 풀린 거 보셨죠?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명나라에서 네. 원군을 요청해요. 이제 여진족이 침입을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때 도와줬잖아. 너네도 우리 도와주러 와야지 해서 요청을 하는데
당연히 당시에 신하들과 이제 백성들은 당연히 보내야지. 제조지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입은 은혜는 당연히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군이었던 강홍립 장군이 가서는 항복을 해요. 원군을 보내긴 보내는데 가서 바로 항복을 합니다. 여진족에. 그래서 여진족 그럼 또 헷갈릴 거야. 청나라. 네, 근데 아직까지 청이 세워지진 않은 상태예요. 네네. 네, 청이 세워지진 않은 상태지만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네네네, 곳이죠. 그 영청 시점. 교체기. 네. 네. 그래서 항복을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중립외교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원군을 보내지만 원군을 보냄으로써 명나라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가서 항복을 함으로써 여진족의 심리도 거스르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외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항복을 염두에 뒀냐 안 뒀냐는 사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 물론 강홍립이 항복을 했고 원래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항복을 한 장군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광해군이 사형을 하지도 않고 강홍립의 가족들도 다 보호해줬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광해군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지. 있었네. 네, 그런 거지. 항복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고 에이, 생각하실 또 직접적으로 곤란해요. 하면 안 되지. 심증 있어 심증. 광해군은 뭐든지 간접적으로 하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어디 직접적으로 하는 왕이 세상에 안 되죠. 없어요. 채통이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는 왕은.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왔는데 뭐 누가 뒤에서 목에 칼을 이렇게 목에 막 들이대도 거기다 대고 무섭습니다 이러면 왕의 채통이 안 서잖아요. 다 지필묵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종이 딱 펴가지고 거기에다 내 너를 위해 마지막 시조를 지어주겠다. 뭐 이런 정도는 해야지 왕이지. 야. 이게 왕이지. 그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나요? 위기의 상황에서 절대 채통을 이런 거 지켜라. 우리는 제왕학이라고 하지 않나요? 원래 그래야지 왕이지. 절대 본심을 내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왕들 너무 고생이 심했다. 그럼요. 저는 누가 왕 하래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도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몇 개 이렇게 드라마만 봐도 영화 드라마만 봐도 저거 하라고 나 안 할래. 절대 이러더라고요. 안 하죠. 그러면은 저는 잠도 맘대로 못 자고 밥도 맘대로 못 먹고 자유로운 연애 생활도 할 수 없고. 연애는 자유롭게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아니죠. 그것도 되게 좀 문제가 있는데 잠깐 이거 19금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빠지죠. 자녀분과 함께 듣고 계시는 분은 잠시간 자녀분을 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지겠어요 지금. 장시간 보내고 이게 지금 바짝 다 앉았을 것 같은데. 왕이 막 아끼는 후궁한테는 맨날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 정해진 날에 가야 돼요. 맘대로 할 수 없다. 예, 다 모든 맞아. 거는. 계약에 의해서 다 이날에는 누구와 함께 침소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하 이러면 알겠느리라 막 이러고 가야 되고 자기 맘대로 못 해요. 그거. 날짜별 스케줄이 있는 거죠. 네, 그거 다 스케줄이 있어요. 엄청 그리고 피곤했겠다. 왕이 사실 후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중전이랑 관계를 하려면 다 정해놔야 돼요, 나를. 그리고 정해놓고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신하들이 이쯤에서 교성을 내지르셔야 됩니다, 전하. 뭐 이쯤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전하. 이거 다 해줘요. 너무하네. 그게 행사인 것 같더라고. 어떤 영화에서 봤어. 그런 식으로 다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이 후궁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후궁한테 가면 적어도 그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19금 얘기 끝났습니다. 이건 뭐였지? 우리 철학자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철학자 누구였지? 위에서 지켜보는 철학자요. 그렇게 파노티콘? 표현하시니까 그거. 파노티콘을 얘기하신 네네, 건가요? 맞아요. 그 딱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왕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어쨌든. 지켜보고 있다. 기억이 안 나네. 그 철학자 있어요. 누군가. 나중에 왕 기억나면 별로 얘기할게요. 행복해 보이진 네. 않고요. 만인지상의 자리가 쉬운 게 아니죠. 네. 항상 채통과 위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쌍하지만 계속 가보죠.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광해 얘기해서 왜 여기까지? 그래서 중립외교. 중립외교하다 네, 일로 네. 왔군요. 그래서 정말 중립외교를 이게 너무 중립외교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현대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중립외교이다. 마치 지금 현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뭐 중립을 택하고 있다. 뭐 거의 이 수준의 용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어 자체 그 어감이 주는 느낌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딱 받았을 때 그거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현대적으로 받아들이지 그거를 과거에 빗대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 교육하는 그 역사 교육 학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근데 교과서에 긍정적인 있잖아요. 느낌, 부정적인 근데 느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무언가 용어를 사용하긴 해야 돼. 그리고 가르치려면 무언가 입장을 타긴 해야 돼. 하지만 동시에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그 당시로 가볼게요. 그 당시에 갔었을 때 명청 교체기,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위층은 어느 정도는 눈치챘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광해 때까지만 네. 해도? 병자호란 때는 그래도 인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당연히 청나라가 더 파워가 세고 이미 명나라는 지는 해다. 이런 인지가 있지만 요때는 아직 여진족이에요. 한마디로 오랑캐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미 세종 때 여진족을 물리쳤던 전적이 있어요. 조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여진의 세력을 상당히 얕봤다고 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홍립한테 항복하라고 얘기한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광해군만이 좀 개혁적이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 광해군은 그래도 개혁적인 왕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그렇게까지 부풀려져야 될 일인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사료가 있었을 것이고 네네. 고려시대 말기에 원나라한테 침공당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고생을 했잖아요. 그 역사가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중국이 한번 교체기가 있었잖아요. 그 교체기가 뭐해서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교체기에는 또 잘 스무스하게 고려가 넘어갔던 걸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근데 원나라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광해가 몰랐으면은 공부를 안 한 왕이었을 것이고 아니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조선의 사대주의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병자호란 이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이념이에요. 국가의 이념. 국가의 이념이냐 지엄한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 속에서 명나라는 정말 태양,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철학이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것과 국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그거를 깨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 보면 개혁이고 한쪽에서 보면 네. 폭군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좀 뭐한 게 붕당 정치잖아요. 그쵸? 그렇죠. 안 그래도 근데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광해군이 즉위한 이래로 대북파가 득세를 합니다. 그 대북파가 가장 또 득세를 한 게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가장 득세를 하는데 원래 어떠한 세력이 너무 득세를 하면 다른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너무 대북파에만 힘을 실어줬고 적장자도 아니었으며 거기에다가 명과의 의리를 저버린 장군을 처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지엄한 유교의 도리가 있는데 충을 어긴 것도 아니고 효를 어겼잖아요. 충은 어길 수 있어요. 유교 하에서. 왜냐하면 충은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근데 효는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지엄한 거예요. 명나라는 단순히 충이 아니라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충효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의 개념 속에서 광해군은 효를 여러 번 저버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게 광해군이 내려온 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원래 유교 개념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교에 대해서는 역성혁명은 가능하나 부모는 저버릴 수 없다. 네. 이게 더 컸고 네, 그건 그 상태에서 명나라는 충의 대상이 아닌 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더 그랬다. 네. 그러면 그거를 깨뜨렸던 광해는 정말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군주로서의 그런 조명도 많이 일어나나요? 그건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죠. 광해를 좋아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뭐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그냥 사실만을 얘기할 거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과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민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짙고 그리고 이제 대중의 입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녹아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는 뭐 중리외교를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난 왕이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지 뭐. 근데 그거를 수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아 광해군 위대하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애들한테 왜 이게 근데 그거는 역사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인문학도의 특징이라고. 인문학도는 모든 걸 다 반대하잖아요. 자기 원래 A 그래서? 입장이더라도 A 입장 얘기하면 갑자기 B 입장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러잖아.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까고 드는 게 인문학자들이잖아요. 그래? 조금 피곤한데 갑자기. 예, 그래서 갑자기 누가 근데 광해는 솔직히 그 당대의 입장으로 보면 폭군 아니야? 이런 전 갑자기 그러나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개혁군주다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역사는 통찰의 학문이라고 봐요. 저는 모든 거를 다 봐야 되는 학문.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학문. 그래서 계속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볼게요. 네. 그 광해가 그때 한 선택이 외교 측면입니다.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많은 정보를 보시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네. 그냥 필로 얘기하면 저는 원래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필로 얘기해요. 눈앞에만 급급해서. 저는 왕으로서는 실패했다고 봐요. 왕이 어떤 면에서의 실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정적으로 그걸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위에서 예를 들어 광해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위대한 성군으로 표현됐겠죠. 표현된 거하고 또 지금 공국님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일치하나요? 그건 또 모르죠. 왜냐하면 표현이 됐을지라도 광해군이 정말 위대하냐. 저는 세종대왕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야, 세다. 네.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역사학에서 단편적인 인물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모두는 다 장단점이 자각적인 장단이 있죠.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시대 속에서 그 인물이 이러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거를 평가 내리는 건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이게 근데 제가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정말 그냥 막 얘기를 했겠지만 전공자가 말하는 거는 힘이 실린다고 저희 교수님이 전공자는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전공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의 의견이 학계 의견이 될 수 있다. 헛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럴 수 하셨거든요. 세다.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다른 데만 모르겠는데 특히 또 역사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 약간 이러면서 야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게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는데 이런 설도 있어 이래야 되는 건가?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를 정해줘야 피곤해야지. 좋아하죠. 저도 책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저자가 다양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면서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라고 얘기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은 훨씬 더 신뢰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봤으니까 그 다음 판단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역사학은요. 고정된 사료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고요.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불과 지금 20년 전만 해도 민족주의사 그랬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절대적인 역사를 경계하자. 민족주의 경계하자. 이거 너무 한 가지 필터로만 바라본 거다. 정말 팩트만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경향이 있잖아요. 또 이게 또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광해가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강홍립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뭐 보이는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왕위를 뺏기지 않았어. 그러면 이것도 추측한다는 것이 참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는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긴 안 한데, 되는 질문이긴 네네. 하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한 게 그거야.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냥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개인적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진짜 네네. 전공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네네. 얘기해요. 그래도 저는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택한 이상은 왕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네. 갈 수는 도저히 없었을 거다. 네. 그 상황상에서 만약에 광해군이 적장자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광해군은 심지어 왕이 된 후에도 끝까지 명나라한테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명한테도 못 받았나요? 네. 명한테도 왕의 그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만력제였잖아요. 당시에 명나라의 황제가. 망력제도 적장자가 없었어요.
아 맞다. 들은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만력제도 적장자가 없는 상태에서 후궁소생의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 만력제가 첫째를 아낀 게 아니라 셋째인가를 아꼈어요. 그 만력제는 셋째를 왕으로 하고 싶은데 신하들은 첫째를 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광해군의 왕을 인정해줘 버리면 명나라에서도 만력제가 셋째를 왕으로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러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만력제에서 다음 왕으로 바뀜으로써 그 상황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계속 좀 분분해졌고 그 사이에서 광해군의 콤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자극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세자였던 시절에도 계속 인정 못 받고 굴렀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인정 못 받고 굴러야 되고 내 인생은 뭐지? 구르는 것밖에 없는 건가? 뭐 이런 콤플렉스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역사학자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제가 얘기를 하자면